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CBS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은 미국 워싱턴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자택 침입 사건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들이 신병 위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부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지각 주요 뉴스입니다. 피곤하다더니 피로회복제 마시는 거예요? 에이, 이거 마셔봐요. 구론산 어마어마하죠. 큰일 났는데 큰 거 마셔야죠. 요즘 큰 피로는 구론산 마셔야 풀리거든요. 큰 피로엔 더 큰 피로회복제. 영진 구론산 아몬드. 피로 팍 힘 풀건 영진 구론산. 딸, 잘 지내? 괜찮아? 엄마는? 서로의 안부만 묻던 그들은 바다를 적시는 노을 속 다낭의 한 호텔로 떠났습니다. 괜찮냐는 물음도 괜찮다는 대답도 필요 없는 하루네요.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호텔 패스. 이상하네. 차는 한 대 샀는데 포인트는 왜 두 번 받았지? 현대자동차 샀구나. 자동차를 사면 M포인트와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2번 적립받는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신용카드. 연회비 국내 전용 15,000원, 해외 개명 2만 원, 연체 이자율 23.5에서 27.9%. 혜택은 당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상품점에서 약관 참조.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편하게 도와주네. 그랜저니까. 뭐? 원격 제어 안전보안도 가능한 블루링크가 5년간 무료? 그랜저니까.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주는 공기청정 모드가 다 있네. 그랜저니까. 다시 한번 그랜저를 바꾸다. 2018 그랜저 출시. 현대자동차. 요즘 피자헛을 시키면 즐거워져요. 더 맛있어졌으니까 가격까지 부담 없으니까.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3월 15일까지. 놀라운 맛을 즐거운 가격으로. 15885588 피자헛. 북한이 오늘 화성 15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핵무력 완성을 위한 요건을 실제 갖췄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를 조금 넘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세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 성명을 통해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북한은 시험 발사가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다며 정점 고도 4,475km까지 올라가 950km를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12,000km의 사거리로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핵무력 완성을 위한 요건을 모두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거리 발사 등 핵무력 완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고각 시험 발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공식화한 겁니다.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시험 발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북한이 이처럼 모호한 조건으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것은 국면 전환에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군사적 옵션을 다시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다시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은 최고 고도 4,500km까지 치솟아 미국 워싱턴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사전 간파했던 우리 군은 즉각 합동 정밀 타격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군은 당초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지난 7월 2차례 발사했던 화성 14형 계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화성 15형 신형 미사일이라며 화성 14보다 기술적 재원과 특성이 훨씬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화성 14형을 개량해 사거리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4,500km까지 치솟아 실제 사거리는 최소 12,0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위력적인 것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땅과 바다, 하늘에서 현무2와 해성, 스파이스 2000 미사일 3종 세트로 도발 원점을 동시 타격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군은 며칠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전파 신호를 탐지해 도발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호화를 임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았던 북중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중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耿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耿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히 우려하고 반대합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가속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와 반대 정도로 대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엄중한이라는 수식어를 넣으며 한층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워싱턴에 다다를 정도인데다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최근 악화일로로 치닫던 북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중국은 어제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제외한 전국에서 북한에 대한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쌍중단이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로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 뼈아픕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로 다시 논의될 대북 제재에서 중국이 더 강한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만큼은 거부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럴지가 관심사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상납으로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도 20%가량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정치관여 등의 과거 이미지를 벗고 국가 안보에만 매진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정치 개입에 명분을 줬던 국내 보안정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는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정보수집의 범위를 국외와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 활동을 신설했습니다. 유우성 간첩 사건을 비롯해 과거 용공 조작 사건 등의 근거가 됐던 대공수사권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68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정원의 순수한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 원 가까이가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상남 논란을 샀던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안에도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이 포함됐는데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이나 결산 과정의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상세하게 보고하고 국정원 내부에는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자택 침입 사건의 후폭풍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예정된 장시호 씨와 고영태 씨가 잇따라 신변 위협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장성주 기자입니다. 고영태 씨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고 씨가 오늘 오전 돌연 출석이 어렵다고 특검팀에 통보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정유라 씨 자택 침입 흉기 난동 사건을 접한 고 씨의 어머니가 법정 출석을 강하게 만류하면서입니다. 어제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장시호 씨도 같은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장 씨가 정 씨 자택 침입 사건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특검팀은 장 씨에 이어 고 씨의 불출석으로 원만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 이모 씨가 지난 25일 정 씨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마필 관리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관련자들에게 신변 위협을 가하는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이 부회장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는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장 씨와 고 씨의 증인 신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문도 연기됐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서울을 비롯한 집값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써온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처음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놨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른 맞춤형 대책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20조 원에 달하는 조원 재달과 부지 확보 과정에서의 계층 갈등,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인포 권일 팀장의 말입니다. 어떤 계층 간에 분명히 견해차가 굉장히 심할 거고 반발이 심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재원 마련은. 전문가들은 또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다만 서울 집값이나 주택 거래량에는 당장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114 하명진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이나 또는 한강변 위주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염두에 둔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돌연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생 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80원 선을 깨고 1,076원대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7.6원 하락한 달러당 1,076.8원에 거래를 마쳐 2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원화 강세 추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9포인트 하락한 2512.9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6포인트 오른 781.72로 종료했습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안팎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보다 67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한미양국은 뒤늦게 조사 수치를 공개하면서도 조사 지점 같은 핵심 정보는 여전히 숨기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실시된 용산기지 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차 조사에 이은 2차, 3차 조사 결과입니다. 20여 개 관측정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절반가량인 11곳에선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기준치보다 무려 670배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총 석유계 탄화수소 TPH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10곳, 일부 지점에선 기준치의 12배가 넘었습니다. 신경마비 물질인 톨루엔도 4곳에서 기준치의 최대 8배, 2급 발암물질인 에텔 벤젠도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그러나 조사 지점이나 오염 결과 분석, 향후 조치 방안 등 핵심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색연합 신수연 평화생태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물론 이 데이터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둘러싼 관계 당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공개는 했지만 약간 반쪽짜리 공개가 아닌가. 한미 양측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를 일체 보안에 붙여왔지만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소송 끝에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공개된 2, 3차 조사 결과도 정부가 항소심에서 패배한 가운데 내일로 상고 신청 마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미군이 여전히 사용 중인 기지에서 오염 실태가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치유 비용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던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대학생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을 청구한 62살 임모 씨와 65살 박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씨와 박 씨는 1974년 3월 28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돼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974년 10월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70여일 앞두고 개최도시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올림픽 흥행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전영래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인 강릉 도심의 한 모텔. 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 예약을 직접 문의한 결과 2인 1실 기준 30만 원 안팎의 숙박요금을 제시했습니다. 빙상경기장과 인접한 경포 지역의 숙박요금은 35만 원대로 휴가철 성수기 가격인 15만 원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강릉의 한 모텔 관계자의 말입니다. 거의 30만 원대 가주셔야 될 거예요. 다른 집은 잘 모르는데 더 비싼 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높은 가격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객실 예약이 한 번에 해결되는 단체 장기 예약을 선호하는 업주들이 단기간 체류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관광객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포 지역 모텔 업주들의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숙박이 가능하지 않고요. 단체 방이 이제 구할 거예요. 50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일단. 이 같은 숙박업소들의 배짱 영업 논란이 개최도시 이미지 실추와 함께 올림픽 흥행까지 우려되자 참다 못한 강원도가 직접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통합 안내 콜센터 1330을 통해 바가지 요금이 신고된 업소는 시설 개선 등 지원 사업에서 모두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등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특수를 누리려는 업주들의 한탕주의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이 같은 강경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전영래입니다. 이어서 날씨를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도 등 일부 중부 내륙 지역은 오늘 밤 11시를 기해서 한파특보도 내려질 예정인데요. 당분간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되고 모레는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 출퇴근길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고 낮 기온도 서울은 영상 2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의 지방 아침 기온을 보면 파주와 철원은 영하 9도,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대구 0도로 일부 중부 지방은 한겨울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체로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 월미도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탑승자 추락 사고는 부속품인 볼트를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오후에 발생한 인천 월미 테마파크 놀이기구 탑승자 추락 사고, 20대 남녀 2명이 문어 모양의 놀이기구인 크레이지 크라운에 탑승했다가 2,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남성은 골절이 의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관리감독 주체인 인천중구청은 오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추락사고 원인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중구청 관계자입니다. 공무는 아니고 그쪽에서 통보를 해준 건데요. 그 볼트 체결 부분이 오래돼서 그게 금속 피로도가 누적돼서 파손된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볼트 등 소모품의 경우 놀이시설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체 주기를 정해서 교체해야 하지만 월미 테마파크는 2009년 해당 놀이시설 설치 이후 한 번도 볼트를 교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천중구청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고 놀이기구에 대한 운행 중지를 명령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놀이시설은 김웅섭 중구청장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테마파크는 김 구청장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종환입니다.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10년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모 씨와 아들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 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 씨 소유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1층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승객과 직원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인 오후 4시 37분께 진화됐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서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중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600mm짜리 상수도관이 터진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형섭, 임승선, 기술 한광익,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는 영진 구론산 바몬드, 호텔패스 글로벌, 현대자동차, 한국 피자헛 유한회사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의 논평, 북한의 역대급 도발로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으로 박종률 논설실장입니다.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화성 15형 미사일은 이례적으로 새벽에 발사됐습니다. 최고 고도 4,475km, 비행거리 950km,
비행시간 53분으로 역대 최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평양에서 11,000km 떨어진 미국 백악관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로켓 강국이 비로소 실현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이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던 김정은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역대급 도발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6회 공군이 합동으로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 3개를 동시에 발사하며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대외 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도발 의도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과시,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 표출, 내부적인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전략적으로 예견된 일입니다. 지난 9월 화성 12형을 발사한 뒤 도발 자재 속에 이달 초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지켜본 북한이 결국 강대강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이 내건 조건부 대화로는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특사로 보낸 숭따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면담을 거부했고 미국은 곧바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국과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중국과의 관계까지 냉각되자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침묵을 끝내고 힘대결의 카드를 뽑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로 또다시 시계 제로에 놓이게 된 한반도 안보 정세입니다. 당장 트럼프는 미국이 다뤄야 할 상황이다. 미국이 처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논의가 고개를 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반증합니다. 더욱이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정서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합니다. 그만큼 제재와 압박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자제시키고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북핵 고차 방정식을 앞에 두고 또 한 번 힘든 실현기에 봉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오늘의 논평이었습니다. CBS 원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건강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한 쉼을 위해 최고의 소파는 달라야 하기에 다름을 지킵니다. 명품 소파 다우닝. 바쁜 하루의 끝에 긴 여행의 끝에 역시 우리 집이 최고다. 그 마음 변함없이 행복을 이어갈 당신을 위해 편안함 그 이상을 짓습니다. 제일풍경채. 시흥장현, 세종시, 원주 혁신도시에서 제일풍경채를 만나세요. 모두가 주목하는 하남에 드디어 지식산업센터의 성공 브랜드 SK V1이 옵니다. 한강 조망과 제2경부 고속도로 예정에 지하철 9호선 연장 계획까지 하남 지식산업센터를 선도하다. 미사강변 SK V1 센터. 문의 1811-1400 SK건설.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다면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수지 도심과 광교산을 아이파크에서 한 번에.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11월에 한 번에. 031-265-7800 현대산업개발. 학생 사회 참여 동아리를 아시나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학생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독도 지킴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운동을 하고 싶어요.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학교 폭력 없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학생들이 사회와 학교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응원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야, 니네 뭐하냐? 정승환이 누구야? 아이 선배, 빙판 위에 메시 몰라요? 장애인 아이스 하키 선수.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잖아요. 정승환 선수 응원 가야죠. 3월 9일부터 10일간 짜릿한 명승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그래? 패럴림픽도 그렇게 재밌어? 아우 형, 더 짜릿하고 감동적이죠.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는 올림픽보다 더 뜨거운 올림픽. 평창 동계 패럴림픽.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합니다. 정직한 세상을 가꾸는 CBS 6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소식에 우리 정부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한 분이 있네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잠시 후에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오늘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어떤 내용인지 국토교통부 김홍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민생 최전방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집에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일할 때 입는 모든 옷에 더 큰 가치를 담아 컴퍼니웨어라고 부르자. 당신이 일하는 모든 곳에 컴퍼니웨어 지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네, 나경원 의원이 날린 돌직구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위 제가 보니까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예. 또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는 북핵 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예.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 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한미 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뭐 최근에까지 뭐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저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뭐 자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시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걱정이 되고요. 조금 이 남북 관계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 국가 이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중국과 지금 3불1한 결국 뭐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겠를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이 3불1한을 내놓으셨는데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구체적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10월 말에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서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 이제 우리로서는 이 뭐 중국과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나중에 사드 보복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참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는 자기네랑 무관한 일인 것처럼 무력 공격까지 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공조 같은 걸 좀 튼튼히 해서 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초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중국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늘 이야기하지만 이 뭐 전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게 해서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얻으면 미국이 뭐 말로는 그렇게 해도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뭐 결국은 홍 대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지지해주고 싶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이 모든 어떤 절차 이런 거 없이 대표 의중대로 모든 걸 좀 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12일 날 있을 이 원내대표 선거도 이 보통 당대표는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상식에 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시면서 뭐 이제 또 너무 거친 언어로 이렇게 그 이제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시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자해행위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예. 막말 얘기 나온 김에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뭐 등등 고발해야 된다. 뭐 내란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저는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이런 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막말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지금 이제 저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제 막말 얘기한 것이 암덩어리, 고름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이 감정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출마 예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큐멘터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 대표께서 이렇게 우리 당내에 사실 자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자해행위다.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하는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십니까? 저는 저희 당이 워낙 지금 인기가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국민 신뢰받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 당이 다시 좀 재건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저한테 중요한 걸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직 고민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 자세한 내용 김흥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말하면 5년 동안 100만 호의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주거복지 관련된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주로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받으신 분들의 생애 단계에 맞춰가지고 임대주택을 100만 호를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을 하고 단순히 이렇게 주택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일종의 패키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저희가 내놨습니다. 역대 다른 정부들도 공공주택은 꾸준히 공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 정부보다 100만 호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나 많은 겁니까? 좀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한 10만 8천 호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13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계획이고, 공공에서 이제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물량이 좀 전에는 연평균 한 17,000호 되던 것을 이제 3만 호 정도를 일단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공공에서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들도 있습니다. 100만 호 속에는. 그중에 이제 한 20만 호 정도의 포션은 민간이 공급을 하지만 그러나 공공임대 형식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서 100만 호를 알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일단 목표치에 있어서의 그 공공주택 100만 호는 가장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청년, 신혼, 노년, 그다음에 저소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에게 30만 원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을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넓은 평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청년들한테는 쉐어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2명이나 3명이 나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산단 주변에 공급을 한다든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주변에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또 신혼부부는 육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육아가 아주 편리한 그런 특화단지 형태로 제가 공급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집 내에 단차 같은 것들을 없애가지고 베리어 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주택을 제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요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인데 어느 땅에다가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제 100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100만 호가 다 새로운 부지에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한 30만 호 정도는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예.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LH가 기존에 있는 그 집주인하고 임대를 맺어가지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재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물량이 한 30만 호 정도가 되고요. 예. 실제로 이제 건설이 필요한 부분이 70만 호 정도가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 물량인데 예. 지금 공공에서 한 77만 호 분 정도의 공공택지를 현재 확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한 40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예. 한 16만 호 정도의 물량을 제가 추가로 또 확보를 해서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제가 이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그 확보하고 있는 77만 호의 그 부지들이 뭐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에 좋은 땅들입니까?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인근에 좋은 땅도 있고 조금 입지가 안 좋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추가로 저희가 이제 16만 호 분의 물량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일부는 도심 내에 있는 그 노후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한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연간 한 24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한 21조 정도 부분은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필요한 재원을 충당을 할 거고 나머지 한 2.7조 정도는 그 이제 재정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 그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유 자금이 한 40조 원 정도가 있고 또 매년 이제 청약 저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매입하시는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조달된 자금으로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해당 부지 즉 대상 입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좀 조금 더 정교한 그 시뮬레이션을 거친 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가 그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일단 반영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그다음에 그 이외 부분도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는 그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기존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그 참 서민들의 제일 어려운 게 전월세 값이 막 오르는 거 아닙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거 이건 왜 아직 거론이 안 되나요? 제가 요번에 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 부분은 제가 이번에 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다 끝이 났고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만 제가 10월달에 한번 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적정한 시기에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발표합니까? 그러니까 12월 중에. 12월. 금년 중에 제가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만이 아니고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일단 12월 중에는 분명히 이제 어떤 뭔가를 내놓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이 그 명칭도 바꾸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외안보정보원법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국정원 개혁 TF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국정원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든 건데 골자가 이렇습니다. 일단 이름을 바꾸겠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대외안보정보원. 그리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겠다. 법에 아예 그냥 그렇게.
지금 사실 그런 국들이 없어졌다가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예. 지금도 이미 이제 2개의 국이 폐지가 됐는데 그럼 국정원의 이제 내부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람 바뀌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또 거거든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그 추명호 전 국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게 뭐 가깝고 사람 사찰하고 뭐 이랬다는 사람. 예. 이분이 국익정보국장이었어요. 맞아요. 이 국익정보라는 게 아주 포괄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불법 감청 금지 조항. 불법 감청은 원래 불법이니까 감청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처벌 조항 같은 게 약한데 이건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내부 조직에서 훨씬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예.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시키더라도 밑에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법적 근거가. 그렇죠. 예. 그다음 제일 크고 좀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겠다는 건가? 그렇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예. 수사권이 아니라 정보 수집권만 가지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CIA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식이에요. 정보 수집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FBI나 경찰로 이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상당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로 이관해서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는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 가지고도 되게 구체화해놨어요. 지금까지는 아까 이제 국익정보국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가지고 다 국내 보안으로 다 갖다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관련된 정보만 수집한다. 그럼 국내 보안 정보란 용어는 빠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외 및 북한 정보 쪽에서도 지금 국가보안법 사항 중에 찬양 고무죄하고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정보 소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찬양 고무죄라는 게 뭐 단순하게 이제 뭐 나는 김정은이 좋다 뭐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이제 올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국정원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군사기밀보호법, 국법법상의 북한 연계 안보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추가된 거고요. 네, 국내 기능은 사실상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외 정보원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국내 기능 완전히 없애자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 문제는 항상 국내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아까 간첩 이야기도 나왔지만 난파돼 가지고 뭐 우리 국민을 접촉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하고 접촉하는 국내인 같은 사례는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그건 해야죠, 또. 그렇죠. 아까 국가보안법상에서 찬양 고무죄만 안 하는 거니까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대공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 국정원 법에 의하더라도 약간 명확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어요. 어디로 보내겠다는 건지가 아직. 맞습니다. 이게 경찰개혁, 검찰개혁,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하고 다 연동되는 문제거든요. 국정원이 우리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걸 넘겨받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그걸 다 하니까 검경은 그걸 좀 뒤처리하는 식 이었었거든요. 실질적 수사 기능은 이제 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없애느냐. 정보 수집하고 수사권 기능 같이 붙여놓으니까 과거에 뭐 간첩 조작 사건은 워낙에 많으니까.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주 과거 독재 시대 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의 일이죠. 이건 뭐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해가지고 간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들이 이 사람이 뭐 대공용의점이 있다라고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도 자기들이 수사를 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 수집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면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이제 대선 때 공약을 보면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분리가 되고 좀 복잡해요.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경찰 조직 개편이 돼야지 이걸 받아가는 데가 있는 아무튼 거죠. 문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의 기본 정신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간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럼 이 조직 재편도 되겠죠. 지금 국정원의 직원들 중에 일부들이 뭐 경찰로 이제 이관되거나 예. 신분 이전을 하는 이제 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1000명 단위의 사람이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국정원 개혁안이나 국정원 개혁 관련 법 중에서는 가장 좀 센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밥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오늘 준비한 상품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사장님들, 소프트웨어 가격 부담 크시죠? 이제 걱정 마세요. 연 40만 원이면 200인 이하 사업자 누구나 폴라리스 오피스 하나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됩니다. 02-6272-8900 폴라리스 오피스. 문서환도 된다고? 그럼!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에 다시 뵙죠.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날씨가 추워지겠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도 등 일부 중부 내륙에는 오늘 밤 11시를 기해서 한파특보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고 낮 기온은 서울 2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은 파주와 철원이 영하 9도,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대구 0도로 예상되고 모레 금요일에는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해외 취업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일자리가 1인당 1.5개나 되지만 고령화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선도국 독일 역시 전문 인력이 부족해 IT나 엔지니어 등의 직종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의 무대를 넓혀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끝없이 줄수만도 도중에 놓을 수도 없습니다. 월드비전이 찾은 답은 자립마을 프로젝트.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잘 가요 월드비전.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농사만 열심히 짓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니 가격도 떨어지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있잖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그래. 경기도 농민들이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거래며 사이버 장터도 열어주고 도와준대. 이름 그대로 농식품 유통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준다는 거지. 농식품 유통 전문기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안심 먹거리, 행복한 소비로 농가 소득을 이끌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도민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처음엔 그냥 출장을 자주 가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자꾸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번만 가고 말아야지, 오늘로 끝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그럼요. 첨단 산업의 예술과 문화, 아름다운 풍경까지 없는 게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요? 울산 얘긴데요. 자꾸만 찾게 되는 여행의 중독. 울산이 죄송합니다. 처음엔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울산광역시.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중부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11시를 기해 세종과 대전, 충청북도 제천과 증평, 음성, 진천, 충주, 괴산, 청주, 충청남도 계량, 청양, 금산, 공주, 천안, 강원도 평창, 평지와 횡성, 경기도 양평과 광주, 안성, 이천, 용인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새벽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그동안 3번에 걸쳐 발사된 ICBM급 중에서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예견된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발사 배경에 대해서 미국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로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75일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 도발을 한 데 대해서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껑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해서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껑수왕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가속하는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유관 각국이 신중히 행동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5도, 낮 기온은 1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CBS 뉴스 장주희였습니다. CBS 창업으로 꿈꾸고 싶은 사람, 창업하고 춤추고 싶은 사람, 창업해서 별 되고 싶은 사람. 아이디어 꿈꿔요. 아이디어 춤춰요. 아이디어 별이 돼요. 발칙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별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정글원에서 별이 되세요. 창업특별시 성남 산업진흥재단. MBC 건축박람회. 동아일람이 주관하는 건축박람회가 1월 18일부터 세텍과 AK센터에서 5월 10일부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람객과 최고 수준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동아전람.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영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 시작됩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하나 되는 평창. 꿈, 열정, 새로운 희망. 함께해요. 평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17일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저는 지금 외국인 고용 허가제 화합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비결이 뭔가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하지 않아야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근로자가 잘 적응하면 성실한 근무로 보답받으니까요. 그렇군요. 외국인 고용 허가제, 기본과 원칙 속에 화합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7시 5분입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북한이 ICBM급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결국 발사했는데요. 이 사실을 전하는 북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동지는 새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네, 명백한 성공이고 핵무력 완성이다. 이런 평가죠. 그렇습니다. 이 한미일 정보당국이 평가한 바를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 고도 약 4,500km 정도까지 올라갔고 비행거리는 약 960k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상 각도로 발사가 됐다라면 1만 km를 넘게 날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리상으로 볼 때 미국의 이제 서부 연안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고 워싱턴 DC 인근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라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엔진을 2단 부분에 도입한 게 이 미사일의 사거리 증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이제 확실해진 거다 이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아직 미심쩍은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실제 핵탄두에 준하는 무게가 이 탄두 부분에 실려 있었느냐 이걸 이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서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 뭐 모의탄두나 좀 가벼운 걸 실어서 이렇게 사거리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늘 얘기가 나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가 됐는지가 검증이 되려면 어쨌든 정상각도 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고각 발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 확보는 안 된 상태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쏜 것보다는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반응은요? 백악관과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좀 톤 조절에 힘쓰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원래대로라면은 강력한 어떤 그런 이 수사들을 동원한 발언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도 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고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모든 국가가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이 강경 보수층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예방 타격 그리고 미사일과 핵실험 관련 시설에 대한 표적 타격 이런 것들을 지금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NSC 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서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취한 여러 가지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다 이런 사실을 감지를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합참의장에게 지해공 합동 정밀 타격 훈련 권한을 위임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이 덕분에 미사일 발사 직후에 신속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서 한미 양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또 통화를 통해서 공조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군사적 측면이나 또 국제 공조면 등에서 흠잡을 데 없는 대응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 미사일을 또 쏜 의도는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동아시아 순방을 전후로 해서 북한과 미국 양국 간의 어떤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 가동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실제 북한은 거의 70일 이상 이제 군사 도발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한 협상은 거부한다. 이 방침을 계속 고수를 했고 또 중국이 파견한 특사를 거부하면서 이 중국의 개입 능력을 없애버리는 그런 좀 상황의 악화를 자초했다는 것이죠. 결국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분간 대화 국면이 열리기보다는 제재 강화 국면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다음 뉴스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라면서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나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은 좀 검한 불선한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오늘은 체념한 분위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말한 이 숙명이라는 게 과연 구속이 된다는 것인지 이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 관련 소식도 있죠?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대가로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협회를 통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병헌 전 수석의 전 보좌진 3명을 지난 25일 날 구속 기소했다. 이 사실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좀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같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GS홈쇼핑이 2014년 e스포츠협회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도 제3자 뇌물 여기에 이제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압수수색까지 강행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전병헌 전 수석은 당시에도 국회 미방위 소속이었는데 이 GS홈쇼핑이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많은 상황이다라는 비판성 보도 자료를 낸 이후에 이런 기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청구 그리고 추가 기소 이걸 검찰이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평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롯데홈쇼핑뿐이 아니라 GS홈쇼핑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3일 남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전히 여야의 대치 국면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회동을 가졌는데 정세균 의장이 이 자리에서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 소집하겠다 좀 합의를 해라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열린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 증언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좀 합의 전망이 어두워졌는데요. 이 여파로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간 2+2+2 회동도 같이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세균 의장이 초고속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된 25개의 법안을 이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건 역시 지금 야당의 반발 근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해야 이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결국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예산안은 2일을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는데 이 시점에 국민의당이 찬성 표결한다는 입장만 분명한 상태로 만들면 예산안은 결국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국민의당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카드로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목할 만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권 KTX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에 이르는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이 가장 현실적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애초에 기재부가 제시한 안은 광주 목포 간의 기존 노선을 이제 고속화하는 수준에서 좀 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것은 지선을 신설해서 예산을 좀 아껴야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라남도 등은 무안공항 활성화에 이 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이제 신설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호남 예산을 고리로 해서 국민의당을 설득을 하면 좀 예산안 통과를 모색할 수 있다. 즉 플랜 B를 가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켜봅시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정부가 취약계층의 빚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원금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현재 장기소액 연체자 총 159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장기소액 연체자의 경우에 크게 4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박근혜 정권 시절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 내에서 빚을 안 갚고 있는 사람과 갚는 중인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빚을 안 갚는 사람은 따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재산과 소득을 이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심사한다고 하는데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인 1인 가구 기준 월 99만 원 이하라면 상환 능력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빚을 갚는 중인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개별 신청을 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도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오지 않은 연체 채권도 따로 신청을 해서 상환 능력을 개별 심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경찰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경찰이 뭐 무섭기나 하지 뭐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러실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관들이 그렇게나 많답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인천에서만 잇따라서 한 3분 맞죠? 예, 맞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29일 날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의 A경위가 아마 재활 치료 중이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 순찰되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에 치아가잖아요. 예. 그 재활 치료 중에 자살하는 일이 있었고요. 26일 날에는 B경위가 산에서 이렇게 또 안타깝게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지난 10일인데 지구대 휴게실에서 곤충 자살을 했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우울증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경우 그 다음 날이 따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 경찰 10만 명에 되는 거대한 조직이고 지난 독재 정권의 역사를 보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사실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민중의 몽댕이가 되었다. 민중을 네. 향한 그래서 이런 비아냥의 비판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서비스가 하나는 주민센터, 하나는 지부대잖아요. 그러니까 파출소, 지부대, 예, 경찰 서비스, 행정 서비스. 가장 중요한 우리 공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자살하고 있다는 소식에 네. 저희들도 우리가 경찰들을 보고 인권을 지켜라고 강력 촉구한 건 물론 잘한 거지만 경찰 내부에서 이 경찰분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자살과 뭔가 굉장한 인권 침해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었나 네.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예. 뉴스 접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예. 지난 5년 동안에 경찰관 근무 중에 순직한 것보다 자살한 경우가 더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남춘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관은 일단 100명이나 되고요. 5년간 예, 100명? 예, 1년에 20여 명씩 자살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기간에 경찰관이 이제 순직하신 분은 79명 정도니까 그것도 많은 예, 건데. 그것도 많죠. 순직도 예. 정말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고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없을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그보다 27%나 많은 수치가 자살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예, 너무 어이가 없다. 이거 예.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최근에 뭐 프랑스에서도 경찰들이 많이 자살한다 해서 프랑스가 발칵 뒤집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책을 지시하고 그랬다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군요. 예, 요 정도면 한국에서도 뭔가 좀 범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런 자살한 예. 분들의 그 원인 분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나옵니까? 우울증 등 정신 문제가 24%로 가장 많습니다. 그게 1등이에요? 어. 예, 가정 문제도 한 24% 되고 다음 이제 신병, 비관, 경제 문제, 질병 뭐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또 질병으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지난 5년간에도 한 268명 정도 돌아가시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이 제일 자살원이 많고 경찰 직분이 그다음에 자살, 그다음에 순직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으로. 근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경찰이 한 직무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실제 교통이든 뭐 흉악범죄든 그런 데 노출되어 계시고 범죄에서 그다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건강 예. 취약 직종으로 분류된다면서요? 예, 예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직장정신건강 연구했는데 경찰, 소방관, 병원 종사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게 이제 2016년 연구 결과고요. 2013년도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스트레스 1위 직업으로 경찰을 꼽았습니다. 스트레스 1등?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감정 노동하는 일부 직종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경찰관 선생님도 그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면서 사실 요즘은 국민들이 굉장히 친절하시잖아요, 다들. 또 국민들이 또 이렇게 예전보다는 기본권이 신장하셔서 이런저런 정당한 요구, 경우에 따라서 과한 요구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요구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또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건데 내부에서는 또 그런 문화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상명하복, 독재시대 경찰 문화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안팎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소방관 문제는 많이 우리가 거론되고 뭐 고 챌린지 캠페인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경찰관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더 이 상태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 뭔가 노력이 범사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직 경찰 공무원이셨고 지금은 경찰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장신중 센터장 전화로 좀 연결해서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신중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은 경찰서장까지 지내셨죠? 순경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모두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네, 3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 센터장님도 혹시 그 32년 근무 도중에 좀 뭐 우울증을 앓거나 이러신 적이 있었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이제 경찰의 이제 근무 환경에 노출되면은 그 우울증이나 이런 그 심각한 어떤 그 심리 상태에 빠지는 거는 뭐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외부에서 보는 경찰관들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근무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한 어떤 심리적 부담, 그다음에 외적인 근무 환경의 그 어떤 열악한 상태, 그다음 조직 내부의 어떤 그 아주 좀 심한 그 권위주의 문화, 그다음에 그 시민들의 강력한 어떤 어필,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그런 직업이거든요. 근무 환경이 안 좋고 내부 조직은 권위주의적이고 민원인이나 시민들은 강하게들 경찰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 거죠. 사실 이제 파출소 같은 데 가보면은 밤에는 뭐 주치자들이 사실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분들도 분명히 이제 인권에서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런 지나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경찰 인력이 좀 너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근무 여건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하죠. 다른 일반 행정부서에는 그 여유 인력이 있지만은 우리 경찰관들 교대 근무하는 부서에 가보면 한 명이 빠지면 톱니가 빠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쉬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경찰관들은 땜빵 근무라고 이제 속칭해서 땜빵 근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도록 만약에 거기서 필요 인력이 10명이면 12명 정도는 있어야 사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많아야 10명 아니면 적게 주거든요. 근데 한 명만 그 근무가 빠져도 부족하니까 다른 조에서 쉬는 사람을 빼올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야간 근무도 많죠. 그럼요. 야간 근무가 정말 그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야간 근무의 고통을 모르십니다. 제가 예전에 경찰의 민낯이라고 하는 곳에도 썼는데 첫날 내가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초임 순경 첫 근무 날에 내가 졸았다.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근무를 계속하면서 단순히 그냥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적인 어떤 그 어필까지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경찰관이거든요. 며칠씩 집에 못 돌아가시는 일들도 뭐 다반사죠, 경찰관들은? 아마 이거는 실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텐데요. 지난 연말부터 이제 탄핵 정국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을 거쳐서 촛불 집회, 그다음 대통령 선거, 이제 좀 있으면 또 연말입니다. 그 지난 연말부터 올해 1년은 정말 경찰관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악몽 같은 그런 해였을 겁니다. 뭐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는 아주 정말 바람직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됐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해온 경찰관들은 정말 극심한 어떤 그 과로에 시달린 것이 분명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도 못했네요, 정말. 그리고 이 경찰 조직 내에 권위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최근에 뭐 한 여경을 감찰을 하는데
강압 감찰을 했다. 그래서 지금 경찰관들이 직접 서명해서 한 1,000명 가까이 서명한 그런 그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찰관들의 자살 중에 강압 감찰이나 억지 감찰로 인한 자살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공권력에 의한 그 죽음이거든요. 지난해 동두천 경찰서 여자 경찰관 여순경 한 분이 또 자살을 했죠. 감찰을 받다가. 그다음 8월 달에는 또 김제 경찰서에서 감찰을 받던 경찰관이 한 명 저수지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감찰로 인한 사망이 분명함에도 발표를 할 땐 다 우울증, 신병비관, 가정비관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죠. 강압감찰, 억지감찰이 뭐예요? 자, 이번에 만약에 충북청에서 우리 여직원을 감찰한 이유를 보면 어이가 없거든요. 뭡니까? 세상에 그 이제 킥스라고 하는 형통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자기 칭찬 같은 공치사를 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이런 걸 봤으면 이건 지저치워야죠. 익명이기도 하고 음해성 투서가 분명하고 익명 투서에 그런 내용이 공치사했다는 게 들어있다. 그걸로 감찰을 했다. 그래서 내용조차도 정말 터무니없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상식적으로도 근거도 없이 그냥 글을 쓴 겁니다. 그런 음해성 이런 걸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찰을 해서 그분이 아니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딱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꽤 맞춰서 억지로 처벌하려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감찰들의 관행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찰 지휘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소한 민원이나 억지성 민원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을 희생양 삼아서 문제를 봉합해버리는 관행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예, 그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이 감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불러요? 조금 속된 말이지만 개대가리라고 부릅니다. 왜요? 개가 하는 것이 개가 참 착한 짐승인데 주인이 물어 하면 그 사람이 착하고 잘했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물죠. 그냥 물으라면 문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고발하신 거는 좀 한번 어떻게 진정되는지 지켜볼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죠. 네,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종 센터장이었고요. 안진걸 처장, 이런 감찰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몰랐죠? 시민단체에서. 뭐 저희들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내부 했잖아요. 비위가 많으니까. 비리라든지 또는 인권 침해성 사실은 사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 군사독재 정권식의 어떤 불건강한 조직 문화나 가불 문화가 부당하고 과잉 감찰로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하위 순경들이나 하위 경찰관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윗 사람들의 어떤 체면치레라든지 면피성 그런 조치 때문에 그런 그래서 이렇게 희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직무상의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는 문제하고 과잉 감찰로 이렇게 많은 경찰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국민들이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회가 건강하면 범죄가 줄어서 사회가 건강하면 경찰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덜하는 거고 또 경찰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서비스하면 우리가 치안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경찰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죠. 그러니까 또 뭔가 안전이 그런 선순환 구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오늘 방송에서는 아마 청취자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뭐 사실 촛불 집회 때도 이번에 경찰 선생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성숙하게 잘 대처해 주셨잖아요. 또 만약에 하나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경계 근무들을 하셨죠. 우리 그런 거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80%가 그 경찰 개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각 부처마다 개혁위원회 만들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올해 10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경찰 80% 야간 교대 근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경찰 개혁위원회를 만들어라, 아니 경찰 직장협의회를 만들어라라고 이번에 개혁위원회에서 공고를 했거든요. 경찰 공무원들 일종의 노동조합의 전 단계인데 일종의 이제 하위직, 중하위직 경찰 공무원들이 좀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일종의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조직 내 불건강한 문화에 문제 제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직장협의회로 잘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어떤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렵고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경찰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라고 모르셨을 테니까 5년 동안에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는 거. 뭐 강압감찰, 억지감찰 이런 것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는 참 문제가 되어 왔다는 거 좀 새롭게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웃사람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가깝고 빠르게 전구 500개 대리점 믿음이 중요해 두 번을 보증해 대리점 함께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컴퓨터는 위더스 컴퓨터.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편하게 도와주네. 그랜저니까. 뭐? 원격 제어 안전보안도 가능한 블루링크가 5년간 무료? 그랜저니까.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주는 공기청정 모드가 다 있네. 그랜저니까. 다시 한번 그랜저를 바꾸다. 2018 그랜저 출시. 현대자동차. 시사자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어서 400초 음향 다큐 우리들이 방송되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보내드렸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특집편으로 1부, 2부 보내드립니다. 그 특집편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안녕히 계십시오.